19대 국회 전반기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어요. 2년을. 그리고 후반기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서 이제 전반기에 외교통일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그리고 이제 당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2정책조정 분야가 이건 좀 이제 정책의 분야별로 좀 나뉘어 있습니다. 제2정책조정 분야가 외교, 안보, 통일, 정보, 국방 이 분야의 정책을 이제 조정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 이게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남북경협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이 제2정책조정위원회 같이 다 연결돼 있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면서 이제 2%대까지 성장이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의 4.8%, 노무현 대통령 때 4.5% 평균 성장이고, 이명박 대통령 때 3%로 떨어졌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2%로 떨어진 겁니다. 성장률이.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본과 같은 형태의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럼 왜 우리 경제는 왜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까?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은 결과 어떤 문제냐면은 경제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합니다. 생산이 이만큼 되고 있는데 소비는 요만큼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죠. 생산이 안 팔리죠. 안 팔립니다. 안 팔리면 결국은 생산을 줄여야 됩니다. 회사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이 되는 만큼의 소비가 되지 않으면 경제는 결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은 이만큼 올라서 생산은 이만큼 되고 있는데 소비는 거기에 이만큼 안 된다. 이겁니다. 수레바퀴로 치면은 하나는 엄청나게 큰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는 조그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계속 하니까 이게 제자리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시대를 띄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법을 찾습니다.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온 방식이 뭐냐?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그 소득주도 성장,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을 늘려야 소비가 되고 결국 경제가 돌아간다. 이것을 이제 제가 19대 국회에서 최초로 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 정도 성장을 시킬 수 있는데 경제 캐파 전체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로 키울 거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죠. 1% 정도는 더 성장시킬 수 있겠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 경제, 한국 경제라고 하는 큰 규모를 어떻게 캐파를 키워낼 거냐? 이것은 이제 결국은 방법이 남북 경제협력이다. 그래서 거기서 경협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경협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만들면서 경협주도 성장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요거는 살짝 바꿔가지고 신경제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게 이제 19대 국회 때 제가 그 책으로 썼던 새로운 성장 전략, 진보의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책에 그 두 가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아주 이제 처음에 연구에서 이제 좀 거칠게 이렇게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남북 경협이 잘 돼야, 사실은 남북 경협이 잘 돼야 우선 첫 번째 남쪽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자원 노동력이 결합이 돼야지 우리 경제가 여기서 커진다. 두 번째는 지금 그 대륙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키면은 물류 수출 경쟁력을 30% 이상 높여낼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출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 미세 문제 때문에 다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 남아도는 전기와 지금 가스,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우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한 게 이게 돼야지 우리 경제가 출구가 열린다. 첫 번째 페이지 딱 넘기면 보육 이제 나라가 책임집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생산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뭐 다각도로 중에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낳은 아이들이라도 좀 잘 키우는 방법을 잘 키우는 편하게 좀 너무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요새 지금 애 낳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계산하면 한 3억쯤 들어갑니다. 안 나가보죠. 이렇게 많은 비용 어떻게 간다냐?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일단 보육료를 대폭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됐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금년에 450개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확충을 하면은 우리 이제 대개 학부모들이 아이들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는데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되게 좋아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금년에 이제 450개를 좀 늘려 나가는데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확충해 가면은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되죠. 우리 여기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우리 민간 어린이집은 어떻게 먹고 살아? 민간 어린이집은 당장 이제 피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피해를 좀 줄여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래서 지금 찾은 게 우선 민간 어린이집들 중에서 시설이 아주 좋은 국공립 시설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가 확 줄어들면서 초등학교 빈 교실이 늘어납니다.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것에 대한 운영을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중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사람을 뽑아서 위탁시키는 방안.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의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지금 현재 짜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계획은 아마 그렇게 이제 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마 우리 시도 지방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딱 아마 선거 공약 딱 걸어놓으면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다. 대비를 우리 지금 당에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중위소득 이하 초중고생 부교절이 인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 맡기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래가지고, 일 끝나고, 일이 늦게 끝날 경우에 참 이제 아이 맡기는 문제,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연장하면서 그걸 연장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 월 10만원, 이거는 지금 9월달부터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4월달부터 이거를 지급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야당에서 미리 이렇게 주면은 여당이 유리해지니까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9월달로 늦어진 겁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25만원 인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월달로 늦어진 이유가 원래는 4월달 지급 계획인데 6월달 지방선거 있어서 미리 주면 여당에게 유리해진다. 그래가지고 늦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늦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은 우리 이제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자리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무원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문제를 좀 상세하게 우선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소방, 치안, 경찰 인력, 소방 인력, 그 다음에
몇 가지 현장 복지 인력 특수교사, 장애인 특수교사, 그 다음에 지금 외교부 같은 데는 이제 해외 이제 영사 인력,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이 굉장히 부족해요. 소방관은 과로 상태, 우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과로 상태로 막 이제 쓰러지고 자살하고 막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일위를 관할하고 있는 외교부 영사인력 같은 경우 보면은 옛날에 우리 해외 여행객 시대가 200만 명일 때, 1년에 200만 명일 때 이 영사 인력이 지금 몇 배로 늘었냐? 2천만 명. 10배로 늘었는데 지금 그 인력이 그대로 해외 여행객이 10배로 늘어났는데 영사 담당 인력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영사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 안 집니까? 왜 영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해외 여행객에서 뭐 갖다 이렇게 안전사고 나고 하면 왜 영사가 대응을 못합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인력이 200만 명, 해외 여행객 200만 명일 때 영사 인력이 2천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놓고 계속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급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들을 이제 계속 높여 나가자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한 반토막으로 좀 많이 좀 풀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건 늘려갈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늘려가는 게 2022년까지 생산 인구가 2022년 되면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 가장 청년 실업이 2022년까지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간의 가장 지금 심각한 시기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2022년 되면 이제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실업도 사실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좀 집중해서 사실은 그래서 일정 정도 공공부문에서 인력을 만들어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디 그 현수막 보니까 310줄? 하여튼 300몇십조 현수막에다 써가지고 예산 퍼쓰기 공무원 증원 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저게 300몇십조가 어디서 들어갈까 이렇게 해서 봤더니 조그맣게 잘 안 보이는 글씨로 그거 보셨어요? 2050년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좋은 게 2050년까지라는 것은 민주당이 2050년까지 집권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계산을 했구나. 그래서 우선 기분은 일단 좋구나. 2050년까지라고 해서. 그래서 집권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계산을 했구만. 그래서 그럼 계산은 맞냐? 그래서 계산을 한번 다 해봤어요, 다시. 그런데 사실 이 공무원 인력 증원은 지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까지가 가장 심각하고, 그때부터 증원을 안 하면은 여기 지금 금년에 27,000개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공무원 새로 늘어나는 게 27,000개인데 1년에 자연 감소하는 공무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정년돼서 퇴직하고 다른 일 하려고 퇴직하고 사고로 하고 자연 감소하는 공무원이 4만 명. 4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 실업률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바로 공공부문 채용은 줄이면 공무원들이 팍팍팍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1년에 4만 명씩. 근데 그런 건 포함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2050년대까지 들어가는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비용만 더하게 한 겁니다.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줄어드는 부분을 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산이 맞죠.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현수막을 쫙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요새 이제 최저임금 문제 관련해가지고 언론에서도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이제 최저임금이 그동안에 지금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8%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금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상시킨 게 16%, 2배로 인상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저임금 근로자나 알바들을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8% 올리다가 16% 그러니까 8%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이 너무 좀 큰 기업들이 있다. 최저임금에 의존해서 운영하는,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 중에서 한계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사회보험료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일정 정도 이걸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할 거냐? 사실 확정되어 있는 건 금년 예산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간 지원하는 완충 자금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수막을 봤더니 2050년까지 예산을 내놨더라고요. 2050년까지. 그래갖고 300몇 조, 나라 거덜낸다, 나라 빚더미 만든다, 뭐 예산 뭐 퍼쓰게 한다, 뭐 이제 이래가면서 갖다 현수막에도 시뻘겋게 현수막에다 해서 걸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알고 보면은 겨우 해봐야 1, 2년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원 금액도 틀려요. 틀린 게 지금 보니까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여기에 보면은 사회보험료 하면은 3조 2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2050년까지 322조인가 뭐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거의 1년에 10조 원. 계산도 어떻게 잘못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이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을 왜 이렇게 8% 평균 8% 인상하다가 16%까지 올렸냐?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을 시키는 방식이 지금 최저임금에 의존해서 저임금 근로자나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한테는 당장 원가의 부담이 되죠. 그러나 그러면은 이것만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매출을 늘릴 거냐? 이런 거잖아요. 자영업 식당 하는데 내가 매출을 늘려서 돈을 버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직원 임금 안 올려주고 계속 거기다가 지금 보정시켜서 돈을 버는 게 맞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거냐의 문제입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이 이겁니다. 원가를 계속 낮춘 상태로 해서 내 기업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매출을 늘려서 유지할 거냐? 최저임금은 바로 그 문제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꽤 높습니다. 미국은 사실 2% 정도, 2% 성장하면은, 정상적인 거에 3% 성장하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 때 행정명령으로 최저임금 40% 이상 시킵니다. 이야, 40% 이상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나? 이제 반발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만들어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제기들, 물론 부담 그 부분은 완충시켜 나간다. 그러나 하나는 길게는 매출을 늘려서 경제 성장, 소비의 균형을 맞춤으로 인해서 경제를 성장시켜 나간다고 하는 이 전략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아마 군대 보내놓은 아이들을 가신 부모님들 계실 텐데 요새 군대 간 아들들이 용돈을 상당히 많이 쓴답니다. 군대에서 휴대폰도 써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많이 사먹는 것도 그렇게 많은가 봐.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맨날 갖다 돈 보내라고 그러고 휴가 나오면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요. 아니 무슨 군인이 돈 들어간다고 그래도 하여튼 다 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최소한 군인들 들어가는 용돈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자. 그래서 이제 그 20만원 주던 거 40만원으로 올립니다. 40만원 잘 아끼면은 저축도 좀 해놨다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까지 또는 취업하기 전까지 용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들의 이제 큰 문제가 특히 우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처녀 총각들이 결혼이 늦어집니다. 점점점. 노처녀 노총각이 계속 늘어나고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문제는 왜 안 하느냐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직장이 없어서, 하나는 집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자리와 하나는 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공공임대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연간 25만 채씩 늘려가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신혼부부 전용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우리 공공부지, 그 다음에 우리 좀 공공시설 이런 데 있는 데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동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면 아래층은 동사무소, 위에 10몇 층은 올려가지고 위에는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그럼 닦아 만들어. 해가지고 저렴하게 줄 수 있잖아요. 요런 데를 한번 우리 저기 내년 요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우리 동네마다 그런 데를 좀 잘 찾아서 만들어내면은 신혼부부 전용 우리 공공임대아파트 우리 동네에도 여기다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부처는 뭐 대기 뭐 단지로 만들 때는 없어요. 이제 땅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없어요. 결국은 짜투리 땅, 내지는 짜투리 공공부지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동네마다 조금하게 들어있는 거 이런 거 좀 잘 찾아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보면은 그 기초연금 지금 올해 9월 달부터 25만 원을 하고 아마 대통령 임기 내에 30만 원까지 인상을 해간다는 전략입니다. 아마 어르신들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쌀값이나 이런 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쭉 좀 뭐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치매 국가관리제 이거는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의료비 우리 지금 대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을 보면은 우리 서민들한테 살림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주거비, 교육비, 그 다음에 의료비. 그리고 의료비가 지금 우리 들어가는 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가 우리가 좀 적게 들어가는 줄 알죠. 의료보험이 잘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이제 건강보험이 있긴 있는데 이 건강보험 가지고 너무 안 되는 게 많아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비보험 따로 들어. 암보험 따로 들어. 보험료 계속 다 따로 있어야 돼. 여기 보험료 자기 내고 있는 거 한번 합쳐보세요. 얼마쯤 들어요? 예, 아마 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이 제대로 보장성을 갖추게 되면 그렇게 따로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 계속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 실비보험 다 들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저기 하는 게 병원 가면은 반드시 있는 것 선택진료. 그거 선택하면 그냥 확 병원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MRI나 CT 이거 초음파 이거 비싼 검사 장비 이거 사용하는 거. 이런 건 정말 이 의료비 왕창 들어가게 약간 만드는 요인들인데 정작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 이게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금년 상반기에는 선택진료 폐지합니다. 그래서 선택진료 때문에 병원비 확 늘어나는 거 이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에 가면은 병동이 있잖아요. 상급 병동 2인실 3인실 정도 이거 의료보험 적용하는 거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차츰 매년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하나씩 계속 넓혀가서 CT, MRI까지 해서 이제 넓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가 우선 첫 번째는 의사협회 중에서 보험급여가 올라가면 왜 나는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까?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의사분들은 잘 아신다고 그러네. 나는 왜 그런지. 보험이 확대되면은 보험에서 이걸 좀 받잖아요. 그런데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은 이 환자한테 직접 받는 돈이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여기에 그 복지 관련해서 아까 얘기 아동수당, 기초연금, 막 이런 의료보험료 확대 이 돈을 어떻게 이제 다 감당하려고 그러냐? 솔직히 다니면은 정말 걱정스러워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는 OECD 국가 34개국에서 GDP 대비한 복지 예산 비중을 보면은 OECD 국가 평균이 23%가 복지 예산입니다. GDP 대비. 한국은 얼마쯤 될까요? GDP 대비 복지 예산 비중. 10%. 10.4%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직 낮습니다. 아직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복지 예산이.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세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헛쓰기 다 헛쓰고 나라 뒷덩어리 만들라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혼내시는 분도 있어요.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 저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사자방 비료로 180조 원 탕진했어요. 우리 그런 거 탕진 안 하고 그거 아낍니다. 군 장병들 40만 원씩 올려주는 건 좋은데 그 예산 어떻게 마련하려고? 방산 비리만 잘 막아내면 가능합니다. 방산 비리. 그래서 적폐청산이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해내서 비리 구조를 없애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런 구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자방 비리로 4대강과 자원외교, 자원비리, 그 다음에 방산비리로 지금 탕진한 예산 180조 원 이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돈만 제대로 아껴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 꽤 됩니다. GDP 규모도 꽤 크고요. 우리 충분히 이 정도 복지 예산 아까 얘기했듯이 OECD 평균의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낮은 복지 예산이 문제인 거지 충분히 우리 감당할 능력 됩니다. 우리 경제 규모. 우리 예산 규모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만 제대로 쓰면은 그런데 너무나 이걸 지금 현재 그동안에 최순실이가 가져갈 것 좀 못 가져가게 많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방산비리에서 몇 개 업체들 갖다 자기들끼리 짝짝꿍 해서 왕창왕창 갖다 수천억씩 갖다 이렇게 가져가 낭비하는 이런 거 없어요. 자원비리 저기 하나 해가지고 갖다 몇 주씩 그냥 날리고 이런 거 안 하도록 잘 만들어내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부채도 보니까 지금 작년에 국가부채 정부부채 규모를 봤더니 673조인가 1조가 이쯤 돼요. 그런데 이제 전체 국가부채로 하면 공공부문이나 지자체까지 합쳐서 하면은 1000조가 넘는데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가부채를 봤더니 299조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전에 노태우 정부 때부터 계속 빚이 쌓여서 20년 동안 쌓인 게 299조였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쌓인 게 671조까지 올라갔으니까 몇 조쯤 되는 겁니까? 한 37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370 정부 부채. 그러니까 자본외교로 그렇게 낭비하고 방산비리로 또 세금 탕진하고 최순실이 또 챙겨가고 또 이렇게 다 가져가고 결국은 남는 건 빚덩어리 이렇게 됐는데 우리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않고 제대로 건실하게 예산 잡고 집행하고 매년 예산 수입 다 감안해서 예산 지출 계획 잡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좀 우리 잘 설명해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공용주차장 해가지고 이제 여기 동네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미 완공한 것, 진행 중인 것, 그 다음에 계획 중인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통발달 광역교통망 그럼 이건 이제 저번에 우리 제가 지금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있을 때 여기 소사 대곡전철 서해선 연결시키는 문제, 부천하고 홍대 입구 서부전철 만드는 것, 경인전철 지하화시키는 것, 뭐 이렇게 해서 다 확정은 다 지었고 계획은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제일 잘 계획대로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냐?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네요. 제일 어려운 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 분석하는 거죠. 들어갔는데 이 예타도 이것도 1년 뭐 몇 개월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BC 아시죠? BC 사업성 들어간 투자한 돈에 비해서 아웃풋이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작다. 이게 이제 BC적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인전철 지하와 BC가 나온 게 아주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낮게 나왔나 해서 봤더니 위에 지하화 시키면서 남는 폐선 부지 활용 계획을 봤는데 이 폐선 가치를 어떻게 상정할 거냐, 평당 얼마씩으로 계산할 거냐 이런데 굉장히 낮게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당연히 그럼 낮지 이제 해가지고 그저께 국토부장관하고 오찬하면서 철도국장이랑 같이 포함해서 해가지고 DC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는데 하여튼 좀 시간은 좀 꽤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용역에서 1차적인 실패. 일단 이거 좀 상황이 아주 그래서 다시 재용역하고 BC를 올려내는 방안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에 와 있다라는 보고를 좀 드리고 이 문제는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원미 갑 지역 특히 이제 뉴타운이 해지되거나 다 무산된 이후에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해법은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재생으로 정부도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잡고 그래서 일단 멀쩡한 동네는 리모델링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좀 주거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뭐 40년 돼가지고 곧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데는 뭐 다시 지어야죠. 그런 데는. 그래서 지 때 그것도 좀 너무 이렇게 집 한 채씩 이렇게 빌라 하나씩 짓는 방식이 아니라 좀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좀 줘서 큰 틀에서 블록 단위 개발을 통해서 주차장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우리 지금 원도심 지역의 가장 좀 중요한 사안인데요. 그래서 지금 잡혀 있는 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크게 지금 두 가지 잡혀 있습니다. 춘희 원미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기 허브렉스 사업, 디지털 산업단지 만드는 사업. 이것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과 같이 지금 연계돼서 가고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이 그동안에 저쪽에 여월동 쪽, 이쪽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거의 지체 상태에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드디어 그린벨트 해제 문제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사업이 상당히 속도가 좀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과 같이 연계된 허브렉스 사업. 이 허브렉스에는 R&D 센터나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IT 기업들을 계획을 유치하는 방안인데 약 한 800개 정도의 새로운 IT 기업을 유치하고 6,000개 이상의 우리 청년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아마 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여기 원미 이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 우리 도의원님들 두 분께서 도의원님들 두 분께서 이것도 따오느라고 아주 고생들 하셨고 여기 시에 또 매칭 비용도 있죠. 또 시의 매칭 비용까지 우리 또 시의원들이 또 잘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100억 예산으로 원미동의 도시재생 사업 지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우리 동네 도시재생 계획은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좀 안들을 좀 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뭐 웅장하고 뭐 화려하게 뭘 새로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멀쩡한 동네는 좀 더 환경 개선을 해서 어떻게 좀 더 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까 이런 고민. 거기에다가 플러스 오늘 이 자리에 저기 사회적 경제 우리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도 계신데 동네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형태를 어떻게 도시재생과 같이
결합을 시켜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 이것도 필요해요.